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수리 작가의 우리는 어두운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입니다. KBS 인간극장 작가 시절 만났던 평범하지만 자신들만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경험했던 이야기들, 사람 이야기,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겨운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어둠 속이 너무 희미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프롤로그.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눈이 내리던 그날을 생각한다. 엄마 혼자 걷던 하얀 눈길을, 하얀 눈물을, 하얀 공기를, 하얀 세상을, 그리고 그날 엄마의 얼굴을. 아버지와 헤어지고 우리 가족에겐 가난과 불행이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혼자서 남매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작은 보수학원을 운영하긴 했지만 집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순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했다. 우리 가족에겐 집이 없었다. 대신 방이 있었다. 우린 마치 달팽이 가족처럼 제 몸만한 조그만 방을 한 칸씩 짊어진 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 밤이 되면 나는 자취방으로, 남동생은 기숙사 방으로, 엄마는 한쪽 구석의 쪽방으로 기어들어가 동그랗게 몸을 웅크렸다. 작고 초라했던 각자의 방은 그나마 몸이라도 피할 수 있기에 감사한 방공호 같았다. 우리 중에서 엄마의 방이 제일 작았다. 저녁 7시가 되면 엄마는 학원의 모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면 살금살금 계단을 걸어 올라와 다시 2층 학원 문을 열었다. 깜깜한 벽을 더듬거리며 문고리를 찾다가 싸늘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화장실도 세면대도 없는 차가운 방. 엄마는 찬 바닥에 몸을 눕히고 다리를 뻗었다. 우리가 흩어져 사는 동안 엄마는 낮에는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돈방석이라는 민속 주점에서 막걸리를 팔기 시작했다. 그 작은 동네에서 학원 선생이 밤마다 파전을 붙인다는 소문이 퍼질까봐 엄마는 밤만 되면 고개를 숙였다. 온몸에 기름 냄새가 눅눅하게 배고 연기에 눈이 따가워도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도 파전을 붙였다. 그래서 엄마는 밤마다 울었다. 힘들어서 울고, 슬퍼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싫어서 울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엄마는 잊지 못할 새벽을 걸었다. 새벽까지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엄마는 주점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나왔다. 텅 빈 새벽 거리를 눈 쌓이는 소리만 싸박싸박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에 총총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가던 엄마의 머리 위로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싸박싸박. 눈에 눈이 쌓이고 눈길이 조그맣게 부딪혀 움직였다. 싸박싸박. 쌓이는 눈에 온 세상이 새하얗게 빛났다. 내신 하얀 입김에 눈송이들이 팔랑거리며 춤을 췄다. 엄마는 홀로 눈길을 걸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다. 앙상한 엄마의 몸무게만큼이나 가벼운 소리. 가로등 하나가 길을 비춰주었다. 나는 지금도 종종 엄마가 걸어가던 눈길을 생각한다. 혼자 걷던 그 외로운 거리에서 내리던 눈은 엄마를 위로했다. 싸박싸박 싸박. 눈에 눈이 쌓이고 눈길이 조그맣게 부딪혀 움직이며 말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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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죽을 것 같은 날들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위로를 건네주고 싶은 선한 순간들이 있다. 외딴 방에서, 가난한 골목에서, 어느 새벽 눈이 내리는 거리 한가운데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이름 모를 당신에게 나의 온기를 나눠주고 싶다. 바람이 불고 밤이 오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위로를 건네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하얀 눈처럼 담백하고 따뜻한 글을 쓸 것이다. 손가락으로 몇 번을 지웠다가 또 썼다가 우리가 매일 말하는 익숙한 문장들로 싸박싸박 내리던 그날의 눈처럼 담담하게 말을 건넬 것이다. 삶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위로의 말을. 할머니, 할아버지, 저 고수리 작가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고수리 작가요. 어르신들은 내 이름을 좋아했다. 아하, 수리수리 마수리 고수리 작가. 다음번 통화에서도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셨다. 지긋지긋하게 놀림을 받았던 특이한 이름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이야. 귀가 어둡고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나는 소화기에 입을 딱 붙이고 큰 소리로 말했다. 고수리. 내 이름 석자에 악센트를 주고선 아주 명랑한 손녀 톤 목소리로 수리수리 마수리 고수리 작가. 조금 웃기면 어때? 나는 그 호칭이 좋았다. 20 중반의 나는 이름 빼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회사원이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취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집, 회사, 집, 회사, 집. 무난한 동그라미를 그리며 동글동글하게 살았다. 그런 나에게도 마음속 꿈이 하나 있었는데 언젠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내가 품기에는 너무나 멀고 대단한 꿈처럼 여겨졌다. 그래, 현실은 꿈보다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지친 퇴근길에 아주 단순한 생각이 스쳤다. 지금의 나 즐거운 걸까? 행복한 걸까? 아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던 그 순간에 뭉클하게도 분명해졌다. 후회하더라도 한 번쯤은 밥 말고 꿈을 선택하고 싶다고. 그냥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방송작가 일을 시작했다. 그저 작가라고 불리는 게 좋아서 막내야 혹은 잡가, 잡일을 다하는 작가 이렇게 불리는 막내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KBS 인간극장 취재작가로 일을 시작했다. 스펙터클한 매일이었다. 주말은 반납했고 사무실은 집이 되었다. 무제한 통화요금제로 바꾼 휴대폰이 손바닥에 껌처럼 붙어 있었고 툭하면 펑크나는 아이템과 계획들에 하루에도 수십 번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스커트 차림에 사무실을 또각또각 걸어다니던 하이힐도 자취를 감췄다. 대신 청바지에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서 소똥이 질펀하게 쌓인 시골 흙길과 논두렁을 걸어다녔다. 애교는 기본, 박장대소 쓰러지는 쏘다 맞장구를 장착하고 막무가내 안마와 허그로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살살 녹이는 사근사근한 손녀딸을 자처하게 되었다. 동글동글했던 나의 삶은 탱탱볼처럼 튀어다녔다. 정신을 차렸을 땐 매일 수십 명의 타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제보에서 발견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하루. 작가 일을 하면서 나는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을 걸 정도로 부침성이 좋아졌다. 신기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이토록 깊게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었다. 한 명 한 명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같은 사람 하나 없고 모두가 다른 얼굴과 목소리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를 취재하게 되었다. 남편과 손을 잡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전화를 드린 터였다. 씩씩하고 굳센 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섭외 전화를 받으셨는지 내 전화에도 단박에 선을 그으셨다. 어떤 작가들은 유명한 프로니까 대뜸 나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이면 절대로 안 나가요. 작가 양반, 마라톤이 몇 킬로 뛰는 건지나 알아요? 하고 물으셨다. 42점. 당황한 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42.195km예요. 그럼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42.195km 어둠 속을 뛰는 기분은 어떤지 알아요?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에겐 힘든 일이에요. 작가라면 최소한 공부라도 하고 전화를 해야죠. 두고두고 잊지 못할 따끔한 말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분이 도전하시는 그랜드슬램 마라톤 대회 종목과 거리와 일정들, 신문기사에서 읽었던 그분의 사연과 생업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드렸다. 그제야 그분은 내 노력이 느껴졌는지 공부 열심히 했네요. 고마워요. 라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내가 하는 일은 단순 취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배웠다.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했다. 이후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재원과 몇 달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통화했다. 먼저 웃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취재원의 생업과 삶에 대한 공부는 미리 해둔 상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의 감정과 삶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고 삶을 배웠다. 30년 동안 억척스럽게 소금밭을 일구며 살아온 명호동 씨는
꼬박 20일이 지나야 피는 소금꽃을 기다리며 보고 자란 게 염전밖에 없어. 아버지가 염전하니께 나도 염전한 거지. 하늘에서 내려준 대로 해야지. 나는 하늘에서 소금하라고 내려줬어. 라며 소박한 인생 철학을 이야기했다. 7살에 바늘을 쥐었고 9살에 손수 저고리를 지었던 한상길 할머니는 평생 수의를 지어왔지만 수의는 인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입는 옷, 정성스럽게 해드려야지 라며 90 가까운 나이에도 매일 바늘을 잡으셨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며느리 모마리 씨는 인도네시아 말에 사랑 싸움도 있어야 더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어요. 사랑도 싸워야 간이 맞아요. 라며 부부는 함께 이겨내야 더 행복해진다는 행복론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60년 만에 생모와 오빠를 찾아 나선 오복식 씨. 희망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보? 라고 묻자 남편 박기천 씨는 대답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 뭐든지. 인생, 정성, 행복, 희망과 같은 삶의 소중한 가치들. 내게 그것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은 훌륭한 학자도 특별한 유명인도 아니었다. 어디선가 묵묵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삶이라는 드라마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주인공들. 그들의 이야기를 찾고 대화를 나누고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내 일에 감사했다. 인간극장에서 취재작가로 1년 반쯤 일한 뒤 휴먼 다큐에서 서브 작가로 일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일하고 밤을 새웠다. 그래도 내 원고를 쓸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물론 아이템이 펑크나거나 짝꿍 PD와 영 맞지 않거나 밤새워 쪽대본을 쓸 때는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그래도 내 일이 좋아서 꿈에서도 촬영을 하고 원고를 썼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떠올려 봤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나. 그때 나는 싹싹한 목소리로 먼저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 인생, 행복, 희망 같은 것들은 그저 감상적인 말들이라고 치워두고 살았다. 나는 무난한 동그라미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가일이 내 삶을 바꿔놓았다.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삶에도 드라마는 있었다. 어느새 나는 내 인생의 드라마를 찍고 있었다. 그토록 특별하게 느껴졌던 고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인간극장 출연자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방송에 나가냐는 출연자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딱 20일만 일상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 삶이 다 드라마예요. 우린 미처 잊고 살았지만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없었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일상, 웃는 목소리에 느껴지는 진심, 따뜻한 말 한마디에 벅찬 행복, 먹먹한 눈물에 담긴 희망, 그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알아볼 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진솔한 삶이 펼쳐진다. 그랬다. 살아가는 우리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가장 평범한 주인공들이었다.
네, 여기까지 작가 소개와 작가 생활하며 만났던 사람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초반에 본문 내용을 소개하겠다는 멘트를 빠뜨렸습니다. 편집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삶에 지쳐 미처 느끼지 못하는 우리 사이의 정, 그리고 사랑, 배려, 조금은 이해를 요구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래,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충분히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일주일, 한 달 뒤에는 기억도 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쿨한 사람으로 살아봐요. 그럼 여기까지 1편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어두운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울쿠키였습니다.